저는 어느 몹시 추운 겨울밤, 열이 펄펄 끓는 손자를 위해 밤새워 전복 잣죽을 끓여 서울국제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65살 늙은이의 헌신에 돌아온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제가 수십억 원을 들여 집안으로 들인 며느리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을 의료용 쓰레기통에 가차없이 쏟아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제가 만든 음식은 세균이 득실거리는 촌스럽고 더러운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배 아파 낳은 친아들이란 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집안이 조용해지도록 저보고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늙고 의지할 데 없는 뒷방 늙은이니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의료용 쓰레기통의 뚜껑이 쾅 하고 닫히는 바로 그 순간 저는 곧바로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주려던 유 원장은 그날 아침 즉시 파기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남김없이 기부했고 그들 부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머물 곧 하나 없는 비참한 결말만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된 분들이 자신의 돈과 생명을 정없고 의리 없는 자들에게 절대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날씨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쳐 체감 온도가 섭씨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에 위치한 300제곱미터짜리 저택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굳게 닫힌 유리창 틈으로 칼바람이 매섭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안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제 무릎 관절은 뇌리까지 찌릿할 정도로 쑤셔왔지만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소중한 장손, 이제 겨우 3살 난 지훈이가 심한 폐렴으로 서울국제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저녁부터 강호 내외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홀로 남은 제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제 며느리 유진이는 부잣집 온실 속 화초로 자라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는 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밥이나 집안일은 늘 가사도우미가 다 알아서 했고 유진이는 부엌일이라곤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놓은 제 손자가 밍밍한 병원 밥을 먹는다면 분명 입맛이 없어 한술도 뜨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두꺼운 카디건을 겹쳐 입고 주방불을 켰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한 손으로는 대리석 식탁 모서리를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침에 고향 지인에게서 고속버스로 받은 싱싱한 전복을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잣을 하나하나 고르고 찹쌀을 씻어 약한 불에서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장장 3시간 동안 저는 죽 냄비 앞을 지키며 수시로 거품을 걷어내고 아픈 아이의 위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아주 삼삼하게 간을 맞췄습니다. 잘 끓은 죽의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주방 공기 속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5시, 죽이 푹 퍼지자 저는 보온 도시락통에 정성껏 담아 행여나 온기가 빠져나갈까 겉을 수건으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택시를 불렀을 무렵 밖은 어스름한 새벽이었고 흩날리는 진눈깨비 때문에 거리는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는 죽이 든 도시락통을 품에 꼭 껴안은 채 금속 껍질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오직 빨리 손자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국제병원은 환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옅은 소독약 냄새조차 이곳의 고급스러움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강호가 어젯밤 문자로 알려준 VIP 병실을 찾았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들여다본 병실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었습니다. 지훈이는 새하얀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조망만 한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들 강호는 방구석 소파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제 며느리 유진이는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값비싼 밍크 코트를 걸치고 화장까지 완벽하게 한 모습이 밤새워 아이를 간호한 엄마의 초췌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가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가자 제 신발이 나무 바닥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유진이가 고개를 들더니 제 수수한 옷차림을 훑어보고는 이내 제 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수건 덮인 도시락통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유진이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고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이 새벽에 여긴 웬일이세요? 그냥 집에 계시지 그러셨어요? 병원에 간병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여기까지 구두 소리 내며 와서 민폐를 끼치셔야겠어요? 유진아, 내가 우리 지훈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도무지 잠이 안 오더구나. 밤새 전복 잣죽을 끓여서 가져왔단다. 병원 밥은 영양가가 부실하잖니 이따 아이가 깨면 기운 차리게 몇 숟갈이라도 먹이렴. 내가 아주 깨끗하게 손질해서 푹 고았단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상 옆 작은 테이블에 도시락통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죽 냄새라도 맡게 해주려고 뚜껑을 열려는 찰나 유진이가 획 하고 도시락통을 낚아챘습니다. 마치 무슨 전염병균이라도 묻은 물건을 만지듯 두 손가락으로만 통을 집어들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조금의 배려도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당장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훈이는 외국인 전문의가 짜준 영양식단대로만 먹는다고요. 어머님이 고향에서 고속버스로 받아온 그 촌스러운 식재료들, 농약이나 세균 투성이일 게 뻔한데 그걸 어떻게 먹여요? 어머님 집 부엌 큰 기름 냄새 투성이고요. 어머님이 굼뜬 손으로 대충 끓인 거 먹고 애가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여긴 5성급 병원이에요. 로비 레스토랑에서 끓인 최고급 제비집 수프나 전복죽이 널렸는데 왜 굳이 이런 개밥같이 더러운 걸 여기까지 가져와서 제 VIP 병실의 냄새를 풍기시는 거예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검버섯이 핀 제 두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마치 차가운 얼음물을 제 가슴에 정면으로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더러운 총구석 음식, 할머니의 온 마음을 담아 쑤시는 관절을 부여잡고 밤을 새워 끓인 죽이 제가 그토록 떠받들며 모셔온 며느리의 입에서 악취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만들었단다, 아가. 전복도 아주 싱싱한 거고 잣도 고향에서 직접 따온 거야. 그저 아이 속 편안해지라고 집밥을 먹이고 싶었을 뿐이야. 정혜한테 먹이기 싫으면 이따 강우 깨면 먹이렴. 아까운 거 버리진 말고. 어머님, 귀가 먹으셨어요? 우리 집에선 아무도 어머님이 만든 그 잡탕 같은 쓰레기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두면 개미나 바퀴벌레만 꼬여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는 보온 도시락통을 덜렁 들고 성큼성큼 방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노란색 의료용 폐기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더니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안에 있던 죽을 모조리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푹 고아진 죽이 쓰레기들과 뒤섞이며 쏟아지는 소리는 끈적하고도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진이는 텅 빈 도시락통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도시락통이 덜그럭거리며 굴러가 침대 다리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제 심장은 누군가 칼로 억지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 강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은 잠이 덜 깬 채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어질러진 바닥을 보았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파르르 떨고 있는 제 애미를 보았으며 허리에 손을 얹고 턱을 치켜든 자기 아내를 보았습니다. 강호야, 내 처가 애미한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렴. 내가 밤을 꼬박 새워 내 자식 먹이려고 죽을 끓여왔는데 그걸 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 내 음식을 더러운 쓰레기라고 욕하더구나. 넌 저 아이 남편이잖니. 내 처가 내 애미한테 이토록 버릇없이 구는데 넌 가만히 보고만 있을 테냐? 저는 배 아파 낳은 내 아들만은
이 늙은 애미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애타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그저 하품을 한번 쩍 하더니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한번, 유진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는 왜 아침부터 오셔서 유난이세요? 안 그래도 애 아파서 신경 쓰이는데 집사람 말이 맞잖아요. 지훈이 지금 장도 약한데 아무거나 주워 먹고 배탈 나면 어쩌시려고요. 어머니는 왜 자꾸 사서 고생을 하시면서 일을 벌이세요? 병원에 먹을 게 널렸는데 집사람이 밤새에 간호하느라 피곤해서 홧김에 좀 예민하게 군 것뿐이잖아요. 어머니가 어른이신데 그냥 한마디 참으시면 되지. 굳이 일을 이렇게 키우셔서 골치 아프게 만드셔야겠어요? 그만 도시락통 챙겨서 돌아가세요. 여기 좁아 터졌는데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 그냥 한마디 참으시면 되지. 여기 좁아 터졌는데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 강호의 입에서 튀어나온 글자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모정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모든 기반을 다 내어주고 집안의 가장 노릇까지 물려준 내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제 마누라의 아나무인하고 싸가지 없는 행동을 감싸돌며 나더러 바닥에 나뒹구는 도시락통이나 주워서 꺼지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거보세요, 어머님. 제 남편도 어머님의 그 고리타분하고 궁상맞은 성격에 진저리가 난 거 안 들리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좀 있으면 저희 사업 파트너들이랑 친구들 지훈이 병문안 올 텐데 어머님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입고서 계시면 사람들이 저보고 집안 수준 못 맞춘다고 흉볼 거 아니에요. 정말 창피해 죽겠네요.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오만방자하게, 다른 한 명은 비겁하게. 두 부부가 합심해서 어머니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던져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며 그들의 저택에 얹혀 사는 무기력한 뒷방 늙은이일 뿐이라 반항할 권리조차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깔고 앉아 있는 저택, 그들이 떵떵거리며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그 화려한 직함 뒤에 숨겨진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나 최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텅 빈 도시락통을 주워 옷자락으로 금속 껍질에 묻은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상처는 제 안에 남아있던 나약한 감정들을 모조리 얼려버렸고 제 심장을 차가운 무쇠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유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강호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늙은 어머니의 체념 어린 눈빛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자의 날선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늙어 빠져서 더럽고 구질구질해서 너희들 얼굴에 먹칠을 했구나. 너희 부부 덕분에 아주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교훈을 얻었다. 고맙다. 너희들은 계속 이곳에 남아서 그 고상하고 깨끗한 척하는 생활이나 마음껏 즐기거라. 이 죽은 힘이 버려져서 주워 담을 수 없듯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기회 역시 오늘 저 쓰레기통에 고스란히 처박혔다는 것만 알아둬라. 저는 뒤로 돌아 일말의 미련도 없이 병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로 병실 문이 쾅하고 굳게 닫혔습니다. 병원 복도를 따라 걷는 제 신발 끌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뺨을 때리는 찬 공기가 느껴졌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처 목록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딱 3번 울리자 수화기 너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 회장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박 변호사, 지금 사무실인가 아니면 어디 딴 데 있는가? 당장 자네를 좀 봐야겠네. 지난달에 내가 썼던 유언장, 회사 지분 50%와 한남동 저택을 강호 부부에게 상속한다는 그 유언장 말일세. 지금 당장 효력 정지하고 전부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주게. 그리고 동시에 서울시 보육재단 쪽에 연락해서 자산 위탁 기부 계약서 좀 준비해주게. 내 가진 재산 모조리다. 단돈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그놈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다 기부할 작정이네. 이미 찢어진 그물 억지로 기워봤자 소용없는 일이야. 이제 쓰레기 청소를 시작해야겠어. 어스름한 안개가 깔린 서울거리를 택시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의료용 쓰레기통에 처박히던 전복 잣죽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은 나를 더럽다 욕했고 내가 쥐고 있는 푼돈과 낡은 옷차림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그놈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날 그놈들이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는 그 거대한 제국을 세우기 위해 남편과 제가 피와 눈물을 흘리며 사회 밑바닥에서 인생의 절반을 바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놈들이 극심한 가난의 처절한 맛을 알 리가 만무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저는 서울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고물상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던 그 시절, 우리 부부는 서울 구석구석을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니며 고철 조각과 골판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때 제 두 손은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철조망에 극혀 피가 나고 녹슨 쇠붙이에 찔려 골마 터져도 살인적인 폭염이나 뼈를 깎는 혹한 속에서도 우리 부부는 이를 악물고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종잣돈에 남편이 용기를 내어 이리저리 돈을 융통하여 작은 건축 자재상을 차렸습니다. 강호 애비는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신용이 두터웠기에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작은 자재상에서 출발한 우리는 1급 유통 대리점을 거쳐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거대한 건설 자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회사가 최초로 1,000억 원대 대형 계약을 체결하던 바로 그날, 남편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공사 현장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갓 10살이 된 강호와 산더미처럼 쌓인 일거리만 남겨둔 채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눈물을 훔치고 길었던 머리를 싹둑 자른 뒤 낡은 작업복을 걸쳐 입었습니다. 배운 것 없는 과부가 남자들만의 거친 세계, 속고 속이는 교활한 암투가 난무하는 건축, 자재 시장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입에 거품을 물 때까지 독주를 마셔가며 거래처를 접대해야 했고 시멘트와 철근 배달 트럭 한 대, 거래처 하나를 따내기 위해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어떤 밤에는 거래처를 뺏긴 경쟁 조직 폭력배들이 집마당에 오물과 붉은 페인트를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침대 밑에 어린 강호를 숨기고 밤새 식칼을 꽉 쥔 채 뜬 눈으로 아이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런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미가 겪는 온갖 쓴맛을 보고 자란 강호가 가여워 저는 평생토록 뼈가 으스러져라. 이래서 강호만큼은 절대 부모처럼 비참한 꼴을 겪지 않고 비단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최고급 해외 유학을 보냈고 귀국하자마자 수억 원대 수입차를 사주었습니다. 녀석이 원하는 것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강호가 유진이를 집에 데려와 인사시켰을 때 저는 단번에 그 애가 허영심 많고 계산적인 부잣집 아가씨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고는 혀를 차면서도 눈 감아 주었습니다. 저는 수십억 원을 들여 서울에서 제일 가는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고급 저택, 굴리고 다니는 최고급 외제차, 이 모든 것이 제가 제 개인 자금으로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3년 전 류머티즘 관절염이 악화되어 건강이 쇠약해진 것을 느낀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강호에게 넘겨주고 부부가 회사를 전권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저는 서류상 이사회 의장 직함과 핵심 지분 50%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순진하게도 평생을 바쳐 튼튼한 성을 쌓아 올렸으니 이제는 집 한 구석으로 물러나 따뜻한 저녁상을 차리고 손자를 안아주며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그놈들은 500억 원의 자산이 당연히 제들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 손에 밴 굳은 살과 이마의 주름에 담긴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강호 부부의 눈에 저는 그저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뒷방 늙은이일 뿐이었고 자신들이 덮어쓴 가식적인 상류층 세계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저의 끝없는 인내와 맹목적인 사랑은 결국 2마리의 잔혹한 기생충을 키워냈습니다. 늙은 어미의 마지막 남은 핏방울까지 모조리 빨아먹고 빈 껍데기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무서운 괴물 말입니다. 손자를 돌볼 겸 저택에 합가한 이후로 제 삶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얹혀 사는 무급 식모 신세나 다름없었습니다. 겉보기에 남들은 제가 능력 있는 아들과 세련되고 예쁜 며느리를 두고 떵떵거리며 산다며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그 속사정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법입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는 매일같이 제가 꾹꾹 눌러 삼켜야만 했던 보이지 않는 모욕과 수모들로 겹겹이 덮여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유진이는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매달 강호가 회사 수익금을 집으로 가져오면 며느리는 쇼핑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화장품들이 화장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최고급 스파와 네일숍, 미용실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인 저에게는 단돈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식탁 풍경은 늘 2-3개로 나뉘었습니다. 강호가 접대로 늦어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유진이는 가사도우미에게 최상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나 값비싼 제비집 수프를 방으로 대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밥상에는 도무지 손이 가지 않는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의 묵은 김치 한 접시만 덜렁 올려주며 가사도우미에게 이렇게 당부하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속 편하시게 소박하게 차려드려. 나이 들어서 고기 많이 드시면 고지혈증에 통풍 오고 몸만 상하시잖아. 시골 사람들은 된장이나 보리밥만 먹고도 100살까지 거뜬히 산다더라. 유진이는 마치 시어머니의 건강을 끔찍이도 챙기는 착한 며느리인 척 태연하게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씁쓸했지만 시어머니가 먹는 것 가지고 며느리를 쥐잡듯 잡아 강호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묵묵히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제게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 신용카드로 매일 최고급 진수성찬을 사 먹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아들 내외의 평화를 위해 참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멸시가 극에 달했던 것은 작년 여름 에어컨 사건 때였습니다. 찌는 듯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서울의 어느 여름밤, 고혈압이 있던 저는 1층 방이 너무 덥고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에어컨을 섭씨 25도로 틀었습니다.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2층에서 내려오던 유진이가 제 방 에어컨 실외기가 세차게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는 다짜고짜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당장 에어컨 끄시거나 온도를 섭씨 29도로 올리세요. 어머님 그렇게 찬 바람 쐬다가 인후염이나 폐렴이라도 걸리시면 수발은 누가 다 들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 달 우리 집 전기세만 10만 원 단위가 훌쩍 넘게 나왔어요. 요새 회사 사정도 안 좋아서 그 이가 돈 버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집에서 돈 한 푼 못 버는 어머님이 애들 생각해서라도 좀 아껴 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펑펑 쓰시면 그 감당을 누가 다 해요.
그러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멍하니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남편이 운영하는 저 회사를 세운 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 저택을 산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고작 더위를 피하려 에어컨 한 번 틀었다고 돈 한 푼 못 버는 식충이 취급을 받으며 며느리의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강호는 뒷머리만 극적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유진이가 원래 씀씀이에 좀 예민하잖아요. 어머니가 좀 참으세요. 저희가 영업 뛸 때 쓸만한 새 차 하나 뽑으려고 돈을 융통하고 있어서 생활비를 바짝 줄여야 하거든요. 어머니도 연세 드셨는데 찬바람 많이 쐬면 피부 건조해지니까 그냥 선풍기 틀고 주무시는 게 나아요. 저더러 통풍 잘 되게 선풍기나 틀고 자라던 녀석은 정작 지들 2층 부부 침실에는 하루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을 꾹꾹 눌러 삼키며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를 고스란히 견뎠습니다. 이 집에 살았던 3년의 세월 동안 저는 마치 유령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애들 출근할 아침밥을 차려준 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빨래하고 널고 손자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그놈들은 저를 돈 한 푼 안 줘도 되는 공짜 가사도우미이자 자신들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울 때만 쓸모 있는 낡아 빠진 허수아비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라 믿으며 그 모든 수모를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늙은 어미의 맹목적인 인내는 배은망덕한 자식들 눈엔 그저 우스운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택시가 저택 정문 앞에 끼익하고 멈춰섰습니다. 진눈깨비는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비를 계산하고 겉옷 자락을 여미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텅 빈 거리는 바람에 나무십 스치는 소리만 날 뿐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썰렁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강호 부부는 아직 병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강호가 갈아입을 옷이라도 몇 벌 챙겨서 병원으로 보내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있는 강호의 서재 앞을 지나가려는데 반쯤 열린 문틈으로 탁상 공유기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습관이 있었고 종종 컴퓨터나 전등을 켜둔 채 까먹고 나가곤 했습니다. 전기세라도 아껴주려고 스위치를 끄려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갔습니다. 참나무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커피잔과 온갖 서류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전등 스위치에 손을 뻗는 순간 책상 한가운데 활짝 펼쳐진 빨간색 파일철 하나가 무심코 제 시선에 꽂혔습니다. 맨 위에 놓인 서류 상단에는 재산 처분 위임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다져진 불길한 직감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뜬 채 깨알같이 인쇄된 글씨들을 훑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 한 줄은 마치 망치로 제 고막을 내리치듯 치명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위임인 최명희, 수임인 이강호, 위임자산 서울 외곽의 선산 1000제곱미터 및 그룹 자녀 지분 50%, 위임 권한, 위임인의 동의 없이도 수임인이 정권을 행사하여 매매, 양도, 담보 대출 등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 마지막 장제 서명란에는 제 필체를 90% 이상 똑같이 베껴 쓴 아주 교묘하게 위조된 가짜 서명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도장만 찍으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사설 공증, 사무소의 로고가 밝힌 빈 용지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제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이놈들이 문서를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내 아들놈이 제 마누라와 작당하여 내 이름으로 된 마지막 남은 재산을 모조리 빼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상들을 모시기 위해 끝까지 지키려 했던 선산마저 팔아치울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혹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조 계약서 밑에 깔려 있던 것은
반들반들하게 코팅된 화려한 색상의 요양원 홍보 전단지였습니다. 전단지 제목에는 평안요양원, 저렴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단지 여백에는 유진이의 빨간 볼펜 글씨가 아주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기본 패키지 300만 원, 6명 단체실, 개인 소지품 반입원금. 다음 달에 늙은이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 그 방 비우면 내 명품 가방 창고로 써야 함. 저는 숨이 멎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이를 너무 세게 악문 나머지 입안이 다 헐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비릿하고 짠 피맛이 입안 가득 번졌습니다. 오늘 새벽 병원에서는 제 죽을 쓰레기통에 내동댕이 치더니 이제는 제 남은 마지막 권리마저 몽땅 앗아가고 저를 싸구려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년의 명품 가방 창고를 만들기 위해 시어머니의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고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려 한 것입니다. 이토록 끔찍한 악독함은 인간의 도리를 완전히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강호, 내가 밤을 지새우며 깡패들의 칼춤 앞에서도 온몸으로 지켜냈던 아들, 내가 뼈골을 빼내어 사장 자리까지 앉혀준 그 아들이 이제는 내 등에 칼을 꽂고 제 마누라 비위를 맞추려고 친어미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숨막히는 침묵을 깼습니다. 박 변호사의 회신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림을 애써 진정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회장님, 아침에 말씀하신 요청사항은 확인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 유원장 내용을 전부 취소하시려는 게 정말 확실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강호 대표와 유진 씨는 회장님으로부터 단 한 푼의 합법적인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500억 원을 고아원에 기부하는 건 매우 엄격한 위탁 절차가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 똑똑히 들으시게. 유원장 취소는 물론이고 당장 은행에 연락해서 그놈들이 내 이름으로 쓰고 있는 가족카드 전부 다 정지시켜버리게. 내 개인 명의로 된 예금 통장에서도 현금 모조리 다 빼서 추적 불가능한 안전계좌로 이체해두고, 그리고 회사 일 말인데 당장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 작성하시게. 내 몫으로 된 지분 50% 강호 그놈의 최대 경쟁사 쪽으로 몽땅 매각해버릴 거야. 그놈들을 철저하게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릴 작정이네. 그놈들은 나를 제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힘없는 늙은이 취급했지만 쓰레기장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500억 원대 기업을 일군 독종 여자가 한번 이빨을 드러내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강호 대표님은 가족, 내게 가족 따위가 어디 남아있단 말인가? 나는 지난 3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쓰레기 더미를 이제야 치우는 것뿐이야. 시키는 대로 당장 진행하시게. 이 모든 일은 이번 주말까지 절대 극비로 쳐야 하네. 이번 주 일요일이 우리 손자 지훈이 생일 파티거든. 상류층 인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대단한 잔치를 벌인다지.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생일 선물을 놈들 면상에 꽂아줄 테니까. 전화를 끄는 제 눈은 사막처럼 쩍쩍 갈라져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와 요양원 전단지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서재 불을 끄고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미줄은 완벽하게 쳐졌고 멍청한 먹잇감들은 제 환상에 취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놈들이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는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제 눈은 서늘하게 메말라 있었습니다. 극한의 고통은 이미 평범한 눈물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꼈던 자식이 제 재산을 훔치고 저를 요양원에 쳐넣을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극간 모정은 영원히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택시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창밖으로 바삐 스쳐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땀 흘려 돈을 벌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젊음을 다 바치고 남편의 목숨까지 맞바꾸며 거대한 제국을 세웠건만 돌아온 것은 내 목줄을 물어뜯기 위해 군침을 흘리는 2마리의 굶주린 늑대를 키운 꼴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도심 한복판 빌딩 꼭대기 층에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회사가 갓 세워졌을 무렵부터 저를 따라온 충직한 사람으로 우리 가문의 방대한 재산과 복잡한 계약서들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리 책상 위에는 이미 빽빽한 법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몹시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저 차갑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전화로 지시하신 절차는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 이 서류는 기존 유언장의 효력을 전면 취소하는 합의서입니다. 회장님이 여기에 서명하시는 순간 강호 대표와 유진 씨는 그룹 지분 50%, 한남동 저택, 그리고 외곽의 선산에 대한 어떠한 합법적 상속권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분 매각건은 태양건설 그룹 쪽에 연락을 취해 두었습니다. 태양건설 측에서 시장가로 회장님의 지분 50% 전량을 인수하겠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강호 대표의 회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경영권 방어의 핵심인 회장님 지분을 통째로 넘기겠다고 하니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하더군요. 일 처리가 아주 깔끔하군. 싹 다 팔아버리게. 태양건설그룹은 사업상 강호의 철천지원수였습니다. 강호 놈은 늘 지가 잘나서 회사를 혼자 잘 굴리고 있으니 아무도 자기를 끌어내리지 못할 거라며 오만방자하게 굴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절반을 녀석의 적에게 넘겨버리면 그 잘난 대표이사 자리가 얼마나 끔찍한 정기의자로 변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셈이었습니다. 새 주주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강호의 무능함을 까발리고 놈을 처참하게 회사 밖으로 내쫓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분 매각 대금이랑 개인 예금들, 고아원 쪽에 연락은 취해두었나? 네, 서울시 보육재단 이사장과 통화했습니다. 주식 매각 대금, 개인 예금, 그리고 급하게 처분한 자산들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익명 기부 형태의 신탁 계약서, 초안도 완벽하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 돈은 전부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과 전용 병원 건립 기금으로 직접 집행될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 서류들의 도장을 찍는 순간 강호 대표의 숨통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회사는 경쟁사로 넘어가고 경영권은 박탈당하며 자산은 증발해서 알거지가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고급 만년필을 집어들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거침없이 위임장 페이지마다 서명을 휘갈겼습니다. 종이 위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펜촉의 움직임은 마치 마지막 남은 혈육의 끈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단검과 같았습니다. 후회할 인간은 내가 아니야. 자네, 어젯밤 그놈들이 내 서명을 위조한 가짜 계약서랑 싸구려 요양원 전단지를 못 봐서 그래. 내가 한 발 늦었더라면 개인 짐 하나 챙기지도 못한 채 맨몸으로 길바닥에 쫓겨나 그 썩은 요양원 독방에 갇힐 사람은 바로 나였어. 내 손으로 번 내 돈이야. 내가 차라리 강물에 뿌려버리거나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할 줄 아는 불쌍한 고아들에게 줄지언정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기생충 같은 놈들에게는 10원 한 장 남겨주지 않겠네. 당장 그놈들이 쓰고 있는 내 명의의 카드들도 전부 정지시켜. 기억해도 카드 정지 시점은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 정각이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일요일 낮 12시입니까? 그때가 바로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니까. 일요일이 우리 손자 지훈이 생일 파티 날이거든. 그놈들은 그 화려한 파티를 핑계 삼아 공개적으로 내게 상속권을 넘겨받을 속셈이야.
내가 아주 성대하고 화려한 폭죽을 터뜨려줄 생각이지. 자네는 그저 계획대로만 움직이게. 이제 법적으로 나는 빈털털이야. 내 모든 자산은 깨끗하게 정리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한낮의 뙤약볕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치매 걸린 고분고분한 뒷방 늙은이의 허물을 뒤집었었습니다. 강호 부부는 병원에서 지훈이를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벼운 기관지염이라 며칠 수액을 맞고 금세 회복했는데도 유진이는 마치 아이가 사경을 헤매다 온 것처럼 유난을 떨었습니다. 전문 소독업체를 불러온 집안을 방역하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수백만 원짜리 장난감들을 산처럼 쌓아두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말없이 들어오는 걸 본 유진이는 소파에 앉아 폰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어딜 쏘다니셨어요? 집안에 할 일이 산더미인데 치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이따가 지훈이 생일 파티 장식할 수입 생화들 배달 올 텐데 어머님이 받아서 크리스털 꽃병에 잘 꽂아두세요. 깨뜨리지 마시고요. 그거 어머님 몇 달치 쥐꼬리만 한 연금 다 합쳐도 못 사는 외국산 꽃이니까요. 아, 그리고 어머님. 이번 장손 3살 생일인데 명색이 할머니시잖아요. 체면 좀 살릴 만한 선물 하나는 제대로 준비하셨겠죠? 저희 부부 거래처 VIP들 잔뜩 올 건데 설마 예전처럼 구질구질하게 몇십만 원짜리 돈 봉투나 촌스러운 은팔찌 같은 거 쥐어주실 생각은 아니시죠? 사람들이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짙은 화장에 역겨운 향수 냄새를 퐁퐁 풍기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제 정성 어린 죽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제 땅을 훔칠 궁리를 하며 저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년이 이제는 남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며 값비싼 선물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을성 많은 훌륭한 시어머니의 표본처럼 고개를 주걱거리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 내 장손 생일인데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지. 여태 꽁꽁 숨겨둔 건데 그날 파티에서 너희 부부랑 손자한테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줄 생각이다. 아마 내 친구들이나 거래처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아무도 우리 집안 얕보지 못할 거다. 정말 기대해도 좋아. 진짜요. 제일 좋은 건 그 외곽 선산 땅 문서나 회사 지분량도 각서면 더 바랄 게 없고요. 강호 씨도 어머님이 그런 거 쥐고 계셔봤자 쓸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네가 밥이나 축 내면 얼마나 축 낸다고. 저희한테 굴리라고 팍팍 밀어주시면 저희가 이자 쳐서 호강시켜드린다니까요. 아, 됐고 어머님 주방 가서 배달 온 제비집 수프나 좀 데워오세요. 밤새 병원 간호했더니 피부가 엉망진창이네. 저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돌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묵직하고도 서늘했습니다. 호강시켜준다고? 제비집 숲, 그래, 실컷 즐겨라. 유진아. 잘난 사모님 노릇 실컷 만끽해. 내년이 그렇게 공들여 차려놓은 그 화려한 잔치상을 내가 엎어버리러 갈 테니까. 보이지 않는 촘촘한 그물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 썩어 문드러진 생선 대가리들을 건져 올릴 시간만 남았습니다. 한남동 저택에서의 주말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요란하고 번잡했습니다. 지훈이의 3살 생일 파티를 위해 강호 부부는 돈을 물쓰듯 쏟아부었습니다.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빌리는 대신 아예 전문 파티 기획사를 불러들여 저택의 500제곱미터짜리 정원을 작은 궁전처럼 꾸며놓았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직수입한 수만 송이의 붉은 장미와 하얀 튤립이 대문에서부터 메인 무대까지 발 디딜 틈 없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최고급 음향과 조명 장비가 설치되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고 새하얀 실크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 위에는 크리스털 와인잔이 반짝였습니다. 거대한 얼음통 안에는
값비싼 프랑스산 샴페인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습니다. 놈들이 이토록 돈을 펑펑 쓰는 꼴을 보면 남들은 대단한 재벌가 명문 집안인 줄 알겠지만 이 돈이 모두 제가 피와 땀을 흘려 세운 회사 이익금을 몰래 빼돌려 쓰는 것이란 걸 아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내내 유진이는 마치 자기가 황후라도 된 양혼 집안을 쏘다녔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닥달하고 이벤트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유명 인사와 재계 부인들을 파티에 초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호는 고위층 관리들과 통화하며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수천억 원대 가짜 프로젝트를 들먹이며 고급 양주와 시가 담배를 주문했습니다. 놈들은 아들 생일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상류 사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500억 원대 제국의 실세임을 뽐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 냄새 진동하는 화려한 풍경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장식용 허수아비 취급을 받았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 유진이는 기성복 매장에서 대충 사온 듯한 뻣뻣하고 바느질도 조잡한 짙은 보라색 한복 한 벌을 제게 휙 던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거 입으세요. 옷장에 쑤셔 박혀있던 쾌쾌묵은 옛날 옷 입고 나오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오는 손님들은 전부 VIP급의 강호 씨 핵심 파트너들이에요. 어머님 등장하실 때 저희 체면 좀 꼭 세워주세요. 아, 그리고 저번에 어머님이 약속하셨던 그 엄청난 선물 꼭 챙기시고요. 선산 땅 문서랑 지분양도 서류 꼭 챙겨오세요. 이따 케이크 자를 때 강호 씨가 마이크 넘기면서 어머님 한 말씀 하시라고 모실 거니까 어머님은 얌전히 무대로 올라오셔서 손자 생일 선물로 모든 재산 저희한테 물려주겠다고 통 크게 선언만 하시면 돼요. 통 크고 센스 있는 시어머니 노릇 좀 제대로 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나당 깎이고 어머님 끝까지 잘 모실 거 아니에요. 유진이는 이제 자신의 야욕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말투는 마치 저를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유명 인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가문의 체면과 손자를 핑계 삼아 차마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들은 저를 완벽한 함정으로 몰아넣어 전 재산을 스스로 바치게 만들고 합법적으로 모든 실권을 장악한 뒤 저를 뒤탈 없이 요양원으로 쫓아버리려는 완벽한 각본을 짜놓은 것입니다. 저는 뻣뻣한 싸구려 한복의 주름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종적인 시어머니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걱정 마라. 내가 아주 빈틈없이 준비해 두었단다. 이 선물은 너희 부부뿐만 아니라 오늘 온 모든 손님들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될 게야. 너희는 그저 손님 접대나 신경 쓰거라. 때가 되면 내가 직접 선물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갈 테니. 그때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강호가 그 말을 듣고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다가와 위선적인 미소를 띠며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십니다. 어머니 연세에 돈 움켜쥐고 있어 받자 머리만 아프죠. 저희가 이제 사업 스케일도 키우고 있어서 담보로 쓸 덩어리가 필요하거든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명의 싹 넘겨주셔도 어차피 다 우리 집안 재산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멋지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자들 사진 찍기 딱 좋게 감동적으로요. 저를 향해 번뜩이는 야욕의 눈빛을 쏘아대는 내 아들. 속이 뒤집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뼈 한 마디까지 애미의 피와 살을 갉아먹으면서도 자신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효자라고 착각하는 저 역겨운 위선. 저는 꽉 깨무니 사이로 끓어오르는 경멸을 삼켰습니다. 저녁 6시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끝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수억 원대 슈퍼카들이 저택 앞 도로를 꽉 메웠습니다.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들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 차림의 귀부인들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웅성거리는 웃음소리, 경쾌하게 부딪히는 샴페인 잔소리, 영혼 없는 가식적인 덕담들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유진이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와로브스키 장식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채 지훈이를 안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며 선물과 축의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강호 역시 와인잔을 든 채 거드름을 피우며 대기업 임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큰 소리를 쳐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원 구석, 주방과 가까운 어두컴컴한 구석의 작은 원탁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뻣뻣한 보라색 한복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무도 제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저기 저 화려한 상류층 인간들 중 그 누구도 저 구석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저 늙은 여자가 바로 그들이 지금 마시고 즐기는 이 모든 화려함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대형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늘은 오전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저녁에 열렸지만 시스템상 카드 정지 시점은 한국 시각으로 낮 12시 정각. 이제 정확히 30분 뒤면 박 변호사가 설정해둔 은행의 모든 계좌, 동결과 신용카드 정지 명령이 시스템을 타고 자동 발동될 것이었습니다. 제 낡은 핸드백 안에는 땅 문서도 주식 양도 증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500억 원이 붉은색 관인이 쾅 찍힌 서울시 보육재단의 기부 증서 사본과 강호놈이 몰래 유령 회사를 차려 그룹 자금을 빼돌린 횡령 증빙 서류 다발만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총알은 장전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도라르방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다 식어빠진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피에 젖은 축제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할 그 벼락 같은 알람 소리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정원에 흐르던 음악이 갑자기 잔잔하고 우아한 선율로 바뀌었습니다. 주변 조명이 서서히 꺼지더니 메인 무대 중앙을 향해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내빈 여러분, 모두 무대 쪽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밤, 우리 태양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꼬마 천사 지훈군의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이강호 대표님과 유진 사모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순서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훈군의 할머님께서 뜻깊은 선물을 전달하시는 감동적인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강호는 한 손에 마이크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훈이를 안고 있는 유진이의 허리를 감싼 채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녀석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만면했고 하객들을 쓱 훑어보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며칠 전부터 달달 외웠을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파트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친지 여러분, 오늘 저희 가족의 기쁜 날을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굳건한 그룹을 세우고 번듯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젊음을 바쳐 저희를 헌신적으로 키워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희 어머니 최명희 여사님의 끝없는 인내와 바다와 같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강호는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가짜 눈물을 쥐어짜는 듯 손끝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래에 앉아있던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사모님들은 녀석이 지어낸 눈물겨운 모정에 감동한 듯 손수건을 꺼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유진이 역시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현모양처인 양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장손의 기쁜 날을 맞이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저희 세대로의 위대한 권력 이양과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물입니다. 자, 우리 집안을 이끄시는 가장 위대하신 어머니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번쩍이는 스포트라이트 불빛이 정원을 가로지르더니 구석에 앉아있던 저를 정확히 비추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복 치맛자락을
단정히 가다듬고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나무 데크 위로 제 신발 소리가 뚜벅뚜벅 울렸습니다. 제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강호가 달려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효자다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유진이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저를 껴안으려 했지만 저는 슬쩍 반보 뒤로 물러서며 며느리의 파리 허공을 맴돌게 만들었습니다. 이벤트 직원이 빨간 벨벳이 깔린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위에는 화려한 보석이 밝힌 최고급 만년필 하나와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놈들은 치밀하게도 이미 재산 양도 위임장을 다 세팅해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핸드백에서 땅 문서와 주식 증서를 꺼내놓고 수백 명의 목격자 앞에서 저 위임장의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집어삼킬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선물 꺼내세요. 우리 지훈이가 얌전하게 할머니 선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객분들께 어서 훈훈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유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은 채 꽉 다문 이빨 사이로 살벌하게 속삭이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강호가 제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마이크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제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에 모인 상류층 인사들, 이 가족이 완벽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내 아들과 500억 원이 당장 자기 손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입맛을 다시고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서늘했습니다. 자, 이제 이 썩어 문드러진 가짜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버릴 시간이었습니다. 내빈 여러분, 대형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가는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노인의 나약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하며 쇳소리처럼 단호했습니다. 조금 전 제 아들놈이 말한 대로 저는 인생의 절반을 흙바닥을 기고 고물상을 뒹굴며 피와 눈물로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제 뼈골을 다 빼주어 자식놈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면 늙고 병들었을 때 최소한의 효도는 받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보신 이 눈물겨운 연극 정말 아카데미 상감 아닙니까? 하마터면 저도 구역질이 나서 토할 뻔했습니다. 순간 화려했던 정원 전체에 죽음 같은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강호와 유진이의 입가에 맴돌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두 놈은 눈을 부릅뜨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파악하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강호가 황급히 제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셔서 지금 헛소리 하시는 거죠? 저는 매섭게 녀석의 손을 뿌리치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며 쟁반 위 보석 만년필을 집어들고 하객들을 향해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헛소리?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느냐? 아픈 손자 먹이려고 늙은 시어머니가 밤새 끓여간 전복잣죽을 더럽고 촌스럽다며 병원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는 며느리 년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내가 노망이 난 줄 알아? 내 아들놈이 내 서명을 교묘하게 위조해서 조상님들 모신 선산을 몰래 팔아치우려던 그 가짜 계약서를 못 읽을 만큼 내가 장님인 줄 알아? 이 썩을 놈의 부부가 나를 쓰레기 같은 싸구려 요양원에 쳐넣고 내 방을 명품 가방 창고로 쓰려고 짜놓은 그 계획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무대 아래 하객들이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귀족이라 자부하던 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강호 부부를 향한 경멸과 조소로 바뀌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지훈이를 꽉 껴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왜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사람을 매도하세요? 여러분, 제발 믿지 마세요. 우리 시어머니 치매 걸리셔서 지금 망상증 도지신 거예요. 경비원, 당장 이 노인네 끌어내려요. 유진이는 고상한 사모님의 가면을 집어던지고 미친 듯이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호 역시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녀석은 제 입을 틀어막으려 무대 위로 달려들려 했지만 제 서늘한 눈빛이 비수처럼 꽂히자 발걸음을 멈칫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다. 그깟 효자 코스프레 몇 번으로 남의 땀과 피를 날로 삼키려 한 내 놈들이 미친 거지. 너희들이 원하던 생일 선물이 500억 원짜리 재산이었지?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주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보석 만년필을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쩍 하고 펜이 박살나는 파열음이 무대 위를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저는 낡은 핸드백 안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고 이 끔찍한 연극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치명타를 꺼내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내동댕이 친 보석 만년필이 구둣발에 바려 으스러지는 소리는 그 화려하고 가식적인 파티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 놓았습니다. 무대 아래 수백 명의 눈빛은 더 이상 선망이나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늙은 과부에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뒷걸음질을 쳤고 두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녀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가짜 효자 이미지가 평소 아부하던 재계 파트너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 술 취하셨어요? 손님들 다 계신데 제발 그만 좀 억지 부리세요. 저희가 언제 죽을 버리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그러십니까? 제발 내려가세요. 경비원들이 모셔다 드릴 테니 방에서 좀 쉬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새 연세가 드셔서 신경이 좀 예민해지신 탓에 강호는 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몰아붙이며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건져보려 애썼습니다. 녀석은 정원 구석에 서 있던 건장한 경비원 2명에게 눈짓을 보내 무대로 올라오라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열한 수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가죽 핸드백 안에서 두꺼운 봉투로 정성껏 포장된 서류 다발 하나를 단호하게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다발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고 무대 아래 앉아있는 상류층 인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매섭게 훑어보았습니다. 마이크를 타고 울리는 제 목소리는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내 정신은 아주 멀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훌륭한 신사숙녀 여러분, 비싼 와인이나 홀짝거리지만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당신들이 떠받들던 저 위대하신 대표이사의 진짜 민낯을 똑똑히 보십시오. 내가 억지를 부린다고요?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는 건 서울국제병원의 감시 카메라 녹화본 캡처 사진들입니다. 여기 내 고귀하신 며느리, 년이 내가 밤새 끓여간 그 전복죽을 의료 폐기물 쓰레기통에 냅다 처박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아들놈 책상 위에 떡하니 올려져 있던 재산 처분 위임장 사본입니다. 내 서명을 교묘하게 베껴 쓰고 우리 가문의 선산 1000제곱미터를 몰래 팔아치우려던 그 더러운 유령 계약서 말입니다. 닥쳐요. 생사람 그만 잡고 입 다물라고요. 그 서류 당신이 우리 부부 모함하려고 혼자 꾸며낸 자작극이잖아요. 당신 같은 악독한 시어머니가 강호 씨가 나 사랑하는 거 질투나서 우리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한 거잖아. 여러분, 저 미친 늙은이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유진이가 귀를 찢는 듯한 새된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했던 그녀의 화장이 공포로 일그러지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상한 사모님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앞으로 달려들어 제 손에 들린 서류 다발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살짝 비켜 피했고 칼날 같은 눈빛으로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유진이의 얼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자작극? 유진아, 넌 연기력이 너무 형편없어. 내가 꾸며낸 거라면 이 싸구려 평안요양원 홍보 전단지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이 전단지 귀퉁이에
네가 붉은 펜으로 또박또박 적어놓은 글씨가 여기 떡하니 있는데 기본 패키지 300만 원, 6명 단체실, 개인 소지품 반입원금, 다음 달에 늙으니 바로 집어넣고 내 명품 가방 창고로 쓸 것. 수백 명의 손님 앞에서 이 글씨체에 대해 어디 한번 변명해 보시지. 내 밥 먹고 내 옷 입고 내가 번 돈 펑펑 쓰면서 시어머니를 싸구려 썩은 요양원에 내동댕이 치고 그 방에 냇갓 가죽 껍데기 가방들을 모셔둘 궁리를 해. 나보고 악독하다고? 대체 내 심장엔 어떤 쓰레기만 가득 차 있길래 이토록 파렴치한 짓을 꾸밀 수 있단 말이냐. 순식간에 정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충격 섞인 탄성과 혀를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강우 부부를 향해 숨기지 못할 혐오와 경멸의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비정한 비즈니스 세계라도 부모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재산을 빼앗은 뒤 친어미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한 폐륜은 인간 말종이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놈들과 거래를 계속하고 싶어할 파트너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강우는 마치 석상처럼 굳어버린 채 관자놀이에서 식은땀만 줄줄 흘렸습니다. 녀석은 자신이 짠 비열한 계획이 수백 개의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참담한 수치심에 숨통이 막힌 녀석은 허겁지겁 제 앞으로 기어와 가장 비굴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지훈이 생일 파티잖아요. 손님들도 다 보고 계신데 집안일은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100번, 1000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제 체면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시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어머니, 제발 무대에서 내려와 주세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제 어깨를 잡으려 뻗어온 강우의 팔을 맹렬하게 쳐냈습니다.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싸늘한 한기의 녀석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끼리 조용히? 체면을 살려달라고? 너희들이 내 죽을 쓰레기통에 처박을 때, 내 땅을 훔치고 나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궁리를 할 때, 내 체면은 눈꽃만큼이라도 생각했더냐? 이강우, 넌 날 어머니라 부를 자격도 없다. 30년 동안 널 키워준 내 공로는 개밥으로 던져준 셈치겠다. 나더러 내 체면을 살려달라고? 명품 정장을 빼입고 대표이사 행세를 하지만 내 영혼은 과부 어미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기생하는 벌레만도 못한 놈이다. 너희가 이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붉은 카펫을 깔고 양주를 깐 진짜 목적은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내 재산을 뺏어내려는 속셈 아니었느냐? 내가 내 발로 단두대의 목을 밀어 넣을 만큼 멍청한 줄 알았더냐?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이 오늘 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부로 이강우 부부의 가증스러운 효자 가면은 완벽하게 찢어졌습니다. 너희들의 그 추악한 재산 강탈 게임은 이 시간부로 영원히 끝이다. 정원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조명은 무대 위에 선 세 사람을 더욱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과 공포로 탁해진 강우 부부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한번 핸드백 안으로 여유롭게 손을 넣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제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 생일 선물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겠지.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유언장을 눈 빠지게 기다렸을 테지. 자, 그럼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보거라. 저는 짙은 파란색 가죽 커버에 정성껏 보관되어 있던 서류 다발을 꺼냈습니다. 맨 위에 놓인 것은 3년 전 제가 작성했던 그 유언장 원본이었습니다. 강우 부부가 평생 놀고 먹으며 탐욕을 채워줄 든든한 동아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언장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강우의 눈동자에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녀석은 제가 실컷 화를 내고 망신을 주었더라도 결국 장손을 불쌍히 여겨 재산을 물려줄 거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단단히 착각했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유언장의 양끝을 꽉 쥐고는 단 1초의 망설임도 눈 깜빡임도 없이 그 종이를 반으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찍 하고 종이 찢어지는 파열음이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다시 4조각, 8조각으로 갈갈이 찢어버린 뒤 그 종이 조각들을 허공을 향해 무참히 흩뿌렸습니다. 새하얀 종이 조각들이 혹독한 겨울에 눈보라처럼 펄펄 날리며 나무 무대 위로 유진이의 반짝이는 드레스 위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안 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건 내 남편 재산이고 당신 장손의 미래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걸 찢어? 유진이는 벼랑 끝에 몰린 들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녀는 무대 바닥으로 털썩 무릎을 꿇고는 흩날린 종이 조각들을 미친 듯이 긁어모아 절망 속에서 어떻게든 이어 붙이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세팅한 머리는 헝클어져 산발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착한 며느리 노릇을 견디며 호시탐탐 노려왔던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일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 권리인지 아닌지는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며 핸드백에서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관공서 도장과 은행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증서였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은 공식적인 재산 위탁 기부 증명서입니다. 어제 아침부로 저는 제가 보유한 회사 지분 50% 전량을 태양건설그룹에 매각했습니다. 그 지분 매각 대금과 제 개인 예금, 그리고 조상님 선산을 처분한 돈까지 총 500억 원 정각을 단 1원도 남김없이 서울시 보육재단에 기부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최명희는 법적으로 10원 한 장 남지 않은 완벽한 빈털터리입니다. 내 피 같은 돈 단 한 푼도 이강호 부부의 더러운 손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강호는 태양건설그룹과 500억 원 기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녀석은 무대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한 눈을 껌벅였습니다. 태양건설그룹은 녀석과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철천지원수였습니다. 오랫동안 녀석의 회사를 집어삼키려 벼르고 있던 놈들인데 이제 그들이 지분 절반을 차지했으니 강호는 자기가 앉아있던 대표이사 자리에서 완벽하게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죽이셨어요. 지분을 태양에 넘기시면 절 늑대 소굴에 쳐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놈들이 회사 장부다 뒤집어 까고 절 길바닥에 내쫓을 텐데 500억 원을 생판 남한테 다 퍼주고 친아들한테는 땡전 한 푼 안 남기시다니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토록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녀석은 눈물 콧물을 질주 흘리며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걸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차가운 바위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죽을 쓰레기통에 엎었을 때 저더러 한마디 참으라던 녀석의 입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널브러진 아들의 얼굴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면수심은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500억 원을 고아들에 준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그 아이들은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알고 고맙다는 인사를 할 줄 알기 때문이야. 그 돈을 너한테 줬더라면 넌 그저 흥청망청 돈이나 씹어먹으며 어미를 짓밟는 데 썼겠지. 오늘 이 자리의 모든 귀빈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 시간부로 나는 이강호라는 아들놈과 천륜을 끊는다. 더 이상 내게 아들은 없다. 너희들은 그 잘난 껍데기만 안고 평생 발버둥 치며 살아봐라. 저는 매몰차게 뒤돌아서서 당당하고 꼿꼿한 걸음걸이로 무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양옆으로 쫙 비켜주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제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제 등 뒤로는 유진이가 악을 쓰며 오열하는 소리,
접시와 크리스털 잔이 와장창 깨지며 물건을 때려 부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화려했던 생일 파티는 피도 눈물도 없는 페류나들의 미래를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는 처참한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빠져나와 맑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인과응보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 낮 12시 정각. 제가 박 변호사가 마련해준 작고 소박한 원룸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홀짝이고 있을 무렵 제가 설계해둔 인과응보의 톱니바퀴는 가장 잔인하고도 정교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피눈물을 빨아먹으며 연명하던 기생충들이 도미노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에서는 재앙 같은 파티의 흔적이 아직도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500억 원을 허공에 날린 충격에 밤새도록 발작을 일으켰던 유진이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제 버릇을 개못 주고 끓어오르는 화를 식히겠다며 신용카드를 들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지분을 팔았어도 수년째 자신이 써오던 가족 카드의 한도는 끄떡없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콧대를 한껏 높이며 에르메스 매장에 들어가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악어 가죽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직원이 카드를 긁자 삐빅하는 결제 오류 알림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유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은행에서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인 명의의 주카드가 오늘 낮 12시를 기해 가족 카드 한도를 영구 동결시켰다고 시스템에 뜹니다. 혹시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무슨 개소리야. 내 카드가 한도 무제한 VIP 카드인데 당장 다시 긁어. 내가 태양건설 사모님인 거 몰라? 너희 매장이 고물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유진이는 백화점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잔혹한 현실은 그녀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습니다. 어젯밤 파티에 참석했던 상류층 인사 몇 명이 마침 지나가다가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모든 권력과 재산을 빼앗기고 알거지가 된 년이라는 걸 이미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진 유진이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얼굴을 가린 채 허겁지겁 주차장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은 카드 정지 버튼 하나에 뼛속까지 발가벗겨졌습니다. 한편 강호의 머리 위로는 진짜 거대한 지옥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댁에서 지분 50%를 사들인 태양건설의 새 주인들이 가장 악독한 회계사들과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회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최대 주주의 권한을 거머쥔 그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강호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녀석의 사무실 컴퓨터와 금고를 모조리 압수하여 샅샅이 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의 사치와 본인의 허세를 감당하느라 회사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끌어다 쓴 불법 사채와 끔찍한 횡령의 구멍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그룹의 가장 강력한 보증인이었던 제가 완전히 손을 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이 회사를 고위험 악성 부채 기업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모든 시중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출금 조기 상환을 압박해왔습니다. 자금줄이 칼로 모자르듯 끊기자 하도급 업체들은 자재 공급을 중단했고 밀린 월급을 내놓으라며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강호는 새 주주들에게 소환되어 죄인처럼 꿇어앉아 온갖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녀석은 어제까지만 해도 호화 파티에서 함께 고급 양주를 들이켜며 호영호재하던 인맥들에게 미친 듯이 구조 전화를 돌렸지만 단 한 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인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형님 동생하며 핥아대지만 빈털터리가 되면 전염병 환자 취급하며 침을 뱉고 돌아서는 법입니다.
파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남동 저택과 놈들이 굴리던 벤츠 마이바흐는 전부 세금 혜택을 노리고 회사 명의로 등록해둔 것들이었습니다. 회사가 채권단에 넘어가면서 그 자산들 역시 즉각 압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진이가 집구석에서 아이를 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던 어느 오후, 수십 명의 법원 집행관과 은행 경비원들이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빨간 딱지와 강제 퇴거 명령서를 내밀며 24시간 안에 짐을 빼서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소박한 원룸에 앉아 박 변호사로부터 놈들의 비참한 말로를 꼼꼼히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강호와 유진이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인과응보라는 우주의 법칙을 가장 투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화려한 가죽을 뒤집어 쓴 자들은 결국 그 가죽이 몽땅 벗겨진 채 수만 배의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제 정성 어린 죽을 더럽다 욕하고 저를 냄새나는 싸구려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던 놈들. 이제 그놈들이 동전 한 입 없이 비바람 피할 지붕 하나 없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 알량한 상류층 자존심이 과연 밥을 먹여주는지 똑똑히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업보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가장 기고만장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를 때 그 목덜미를 낚아챌 뿐입니다. 법원과 은행이 최후 통첩으로 못 박은 24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남이 벌어다 준 황금 방석에 앉아 호의호식하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던 강호 부부에게 그 하루는 겹겹이 칠해둔 가짜 허물이 낱낱이 벗겨지고 비루한 뼈 조각만 남는 끔찍한 사형 선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천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오만의 절정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강제 집행 당일 아침, 저택 앞마당에는 법원 집행관들과 덩치 큰 사설 용역 직원들이 시커멓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만 원짜리 고급 원목 문짝부터 강호 부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수입 가구 하나하나에까지 무자비하게 빨간 딱지를 붙여나갔습니다. 저택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굶주린 들짐승들이 마지막 살점 하나를 두고 뜯어먹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드레스룸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두 손으로 악착같이 명품 가방과 보석함들을 긁어모아 커다란 이민 가방에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는 감시하는 은행 직원들을 향해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부으며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영원히 자기 차지일 줄 알았던 황금빛 성이 이렇게 차갑고 무자비하게 뜯겨나간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엔 길바닥에 나앉게 된 자식의 미래보다 생명 없는 가죽 쪼가리들이 더 소중해 보였습니다. 강호는 거실 한가운데에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집처럼 헝클어졌고 어젯밤 파티 때 입었던 구겨진 셔츠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녀석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고 핏발선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회사를 살릴 서류 한 장 건지지 않고 자식 챙길 생각은 뒷전인 채 오직 명품 가방에만 눈이 뒤집힌 아내를 보자 강호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억울함이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못하고 남에게 기생하던 자들은 숙주가 사라지는 순간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남 탓을 하기 마련입니다. 강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유진이의 손에 들린 악어가죽 가방을 획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너 미쳤어? 집구석 다 날아가고 회사는 부도나고 빚더미에 앉아 빵에 가게 생겼는데 그깟 쓰레기 가방 쪼가리가 눈에 들어와?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내 그 미친 사치병하고 사람 깔보는 그 재수없는 성격 때문이라고. 네가 우리 어머니 죽 그릇을 엎어버리지만 않았어도 그 빌어먹을 요양원 전단지에 헛소리만 적어놓지 않았어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독하게 나오진 않으셨어. 네가 눈치껏 비위만 좀 맞추고 며느리 흉내라도 냈으면 내 지분이 날아가고 500억 원이 통째로 날아갔겠냐고. 이 집구석 망한 건
다 너 같은 재수없는 똥차를 집안에 들여서야. 뭐? 내가 똥차라고? 이 쪼다 같은 병신 새끼야. 바지사장 노릇하면서 회사 빚은 산더미처럼 져놓고 뒤로는 횡령이나 하던 무능한 새끼가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늙은이 내쫓거나 안방마님 시켜주겠다고 큰소리친 게 누군데. 내 손에 가짜 계약서 쥐어주며 숨기라고 한 게 누군데. 너는 뭐 깨끗한 줄 알아? 빈털털이 알거지 된 주제에 어디서 큰소리야. 나도 너같이 돈도 쥐뿔도 없는 무능한 새끼 마누라 노릇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압류 딱지가 붙은 텅 빈 거실의 고함과 쌍욕, 물건 깨지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은행 직원들은 그들을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류층의 우아한 모델 가족인 양 행세하던 그들의 가장 밑바닥, 가장 역겹고 천박한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손을 번쩍 들어 유진이의 뺨을 올려붙이려다 극도의 무력감에 휩싸여 팔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법원 직원들의 무력에 떠밀려 쫓겨나듯 대문을 나선 부부와 3살 난 아이의 손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이 든 허름한 캐리어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등 뒤로 쾅 닫히고 차가운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신용카드 한 장, 현금 100원짜리 하나 없는 완벽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놈들은 서울 외곽에 냄새나고 비좁은 빈민촌 골목 구석의 단칸방으로 기어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고작 20제곱미터 남짓한 쥐구멍 같은 그 방은 천장이 야타 찜통처럼 푹푹 찌고 벽에는 누런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종년 부리듯 살았던 유진이는 녹슨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서 직접 라면을 끓이며 눈물 콧물의 땀을 범벅으로 흘렸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가난을 저주하고 남편 강호를 저주하고 시어머니인 저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질없는 저주는 이 잔혹한 현실을 단 1미터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집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호에게 굽실거리던 협력업체와 친구들은 모조리 등을 돌렸습니다. 녀석이 일자리를 구해보려 이력서를 들고 건설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이름 석자만 보고도 다들 손사래를 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회사 자금 횡령 사기꾼의 친어미에게 의절당한 폐류나 그토록 시커먼 도덕적 결함을 가진 인간 쓰레기를 걷어줄 회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들먹거리던 대표이사 이강호는 자결하는 서울의 뙤약볕 아래서 싸구려 전단지를 돌리는 최하급 영업사원으로 전락하여 예전엔 자기가 발밑에 두고 짓밟던 자들에게 쌍욕을 먹으며 고개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회사 적자를 메우겠다며 놈이 몰래 끌어다 쓴 불법 사채 조직이 이 붕괴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았습니다. 어깨에 문신을 한 깍두기들이 좁은 단칸방 앞까지 쳐들어와 양철문에 붉은 레커를 칠하고 날계란과 붉은 페인트를 투척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빚을 당장 토해내지 않으면 손모가지, 발모가지를 몽땅 잘라버리겠다며 시카를 휘두르며 협박했습니다. 새 살배기 지훈이는 공포에 질려 까무러치듯 울어댔고 유진이는 구석에 처박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강호는 오물이 튄 시멘트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며 바닥에 머리를 찧어댔습니다. 놈들의 일상에 진짜 생지옥이 강림한 것입니다. 인간이란 벼랑 끝에 몰려 숨통이 조여오면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발버둥치는 법입니다. 강호 부부의 얄팍하고 간사한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구명조끼는 바로 자신들이 짐짝처럼 내다버리려 했던 늙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놈들은 눈에 불을 켜고 제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늙은 어미를 찾아내 그 앞에 두고 눈물의 불효자 연기를 펼치며 싹싹 빌면 자식 불쌍한 마음에 덜컥 기부했던 500억 원을 도로 물러서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줄 거라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박 변호사 사무실을 기웃거리며 끈질기게 캐물은 끝에 놈들은 제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해망 보육원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거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풍이 흙먼지를 일으키고 잿빛 하늘 위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보육원 기숙사 거실에 앉아 아이들이 입을 잡고 보송보송한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개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강호 부부가 속해 있던 그 상류층 세계의 더러운 암투나 위선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평온과 맑은 안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옷을 푹 눌러쓴 보육원 경비 아저씨가 비를 뚝뚝 흘리며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최 회장님, 저기 정문 밖에 웬 젊은 부부가 어린애를 안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계속 회장님 이름 부르면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통곡을 하네요. 쫓아내려고 했는데 어린애가 하도 자지러지게 울어서 불쌍해 죽겠습니다. 잠깐 나가서 얼굴이라도 보시겠습니까? 저는 옷을 개던 손을 멈추고 털실 옷의 주름을 부드럽게 펴내렸습니다. 제 심장은 단 1mm도 요동치지 않았고 일말의 동정심이나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올 날이었습니다. 의리도 정식도 없는 개만도 못한 놈들은 퇴로가 다 끊기고 나서야 피부치를 찾는 법이니까요. 저는 검은색 장우산을 집어들고 차분한 걸음으로 자갈길을 걸어 거대한 철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철문 너머를 응시하니 그야말로 비참함의 극치를 달리는 몰골들이 보였습니다. 강호와 유진이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한때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명품 옷이 진흙범벅이 되어 바닥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유진이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은 채 추위와 공포에 질려 헐떡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나타나자마자 강호는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양눈을 까뒤집고 철창에 매달렸습니다. 빗물이 입안으로 쳐들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접니다. 강호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저희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사채업자 놈들이 칼 들고 쫓아와서 도망 다닐 데도 없어요. 제발 저랑 우리 지훈이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친손자잖아요. 우리 집안 장손이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찢어 죽이셔도 좋으니까 제발 피덩이 같은 이 아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만은 놔두지 마세요. 어머니, 재단에 넘긴 그 돈 제발 좀 돌려받아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니 발밑에서 개처럼 기면서 효도할게요. 제가 눈이 삐어서 미쳐서 어머니한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제발 이 넓은 아량으로 우리 가족 좀 걷어주세요. 어머니. 빗소리와 뒤섞인 놈들의 오열과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놈들은 어린 핏덩이를 방패막이로 삼고 핏줄이라는 가장 얄팍한 도덕적 무기로 할머니의 죄책감을 자극해 보려는 비열한 수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 존엄까지 짓밟힌 마당의 핏줄 따위는 그저 구역질 나는 가식적인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우산 아래 꼿꼿이 서서 겨울 호수처럼 시리도록 차가운 눈빛으로 철문 밖에서 벌벌 떠는 놈들을 굽어보았습니다. 그 더러운 주둥이 당장 다물어라. 애를 핑계로 내 목을 조르려 들지 마. 이 아이에게 죄가 있다면 너희들 같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성을 가진 것들을 부모로 둔 죄밖에 없다. 나더러 아량이 넓은 어머니라고? 내 처가 내 정성 어린 잣죽을 병원 쓰레기통에 내동댕이 칠 때 너희가 날 어미로 대접하더냐. 내 놈이 내 서명을 위조해 조상님 산소를 팔아먹으려 할 때 날 어미로 생각했더냐. 시어머니를 싸구려 독방 요양원에 처박을 날짜만 세고 있던 년놈들이 이제 와서 핏줄을 우누네. 강호는 진흙탕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고 흙탕물과 뒤섞여도 녀석은 벌레보다 못한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귀에 씌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저 유진이 년이 옆에서 하도 부추기는 바람에 제가 미친 짓을 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 배 가르고 나온 진짜 핏줄이잖아요. 어머니가 아무리 독하셔도 친아들이 사채업자한테 칼 맞아 죽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제발 한 번만 사람답게 살 기회를 주세요. 마귀의 씨여. 상황 탓하지 마라. 내 놈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비겁한 찌질이일 뿐이다. 사지육신 멀쩡하고 대학까지 나온 놈이 왜 남의 집 일용직이라도 뛰면서 내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뒷방 늙으니 재산에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으려 하느냐. 내 반평생을 널 지키는데 바친 대가로 돌아온 건 가장 악랄한 배신이었다. 오늘 너희들이 여기 와서 무릎을 꿇은 건 내게 몹쓸 짓을 한 게 뼈저리게 후회되어서가 아니야. 그저 하늘로 날아간 500억 원이 미치도록 아까워서 평생 거짓골로 사는 게 두려워서 깡패들의 칼부림이 무서워서 쇼를 하는 것뿐이지.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굳게 닫힌 철창문 바로 앞까지 섰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꽂히는 제 단호한 쇳소리는 놈들의 뇌리를 벼락처럼 강타했습니다.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어라. 그 500억 원은 서울시 보육재단에 영구 귀속되었다. 법적으로 도장이 다 찍혔고 나를 포함해 그 누구도 단 1원조차 되찾을 수 없어. 그 돈은 버림받은 고아들 학교 지어주고 아픈 애들 병원비 되는데 쓰일 거다. 이 아이들은 내 성씨를 쓰지도 내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지만 사탕 한 알을 줘도 고맙다며 배꼽 인사를 한다. 할머니 품에 안겨 진심으로 날 따르는 예쁜 천사들이야. 내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깨끗한 돈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너희 같은 기생충들보다 저티 없이 맑은 아이들에게 쓰이는 게 1000번 만번 마땅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당신 거짓말하는 거지? 뒤로 돈 다 빼돌려 놓고 쇼하는 거잖아.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 같은 년. 생판 남한테 그 많은 돈을 뿌려대면서 친손자가 죽어가는 건 모른 척해? 당신은 돼지면 천벌 받아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거야.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완전히 박살났음을 깨달은 유진이가 미친년처럼 철창을 부여잡고 발악했습니다. 불쌍한 척하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원래의 그 악독하고 천박한 본성이 튀어나왔습니다. 강호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진 채 초점 잃은 눈동자로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녀석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옥, 너희들은 이미 너희가 스스로 파놓은 지옥 불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우리 사이의 어미와 자식이라는 끈은 그날 그 전복죽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던 순간 영원히 끊어졌다. 내 놈들이 지은 죗값은 내 놈들 육신으로 평생 갚으며 살아가거라. 저는 옆에 서 있던 경비 아저씨를 돌아보며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아저씨, 저 안쪽 철문까지 이중으로 굳게 잠그세요. 앞으로 내 가족이라 사칭하며 찾아와 행패 부리는 놈이 있으면 가차없이 경찰부터 부르시면 됩니다. 저는 빈근 몸을 돌려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기숙사를 향해 당당하고 힘찬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철문이 철컥하고 차갑게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절망에 빠진 놈들의 비명과 욕설을 영원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장대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며 과거의 그 모든 더러운 오물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도 결코 죄 지은 자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갉아먹던 악성 종양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도려냈고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간은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치료제이자 가장 공정한 재판관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보육원 앞에 그 난동이 있은 지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호 가족의 비참한 몰락에 대한 소식은 가끔 고향 친척들의 입을 타고 제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저 담담히 고개만 끄덕일 뿐 일말의 안타까움이나 통쾌함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인과응보라는 완벽한 수학 공식의 결과값일 뿐이었으니까요.
강호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다 결국 사기, 공금 횡령,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태양건설그룹이 작정하고 터뜨린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녀석은 1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빼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오만한 이강호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차가운 교도소, 쇠창살 안에서 끔찍한 후회로 자신의 뼈를 갉아먹으며 남은 청춘을 썩혀야만 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남편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련 없이 이혼 소장을 던졌습니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에서 쥐죽은 듯 숨어 지내는 지독한 가난을 그녀는 단 하루도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그녀는 새 살배기 지훈이를 친정어머니 집 문 앞에 쓰레기 버리듯 버려둔 채 돈 많은 밀수업자와 눈이 맞아 도망쳤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한 상류층 사모님 생활을 어떻게든 다시 누려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늙은 밀수업자는 얼마 안 가 짐승 같은 폭력성을 드러냈고 유진이는 허구한 날 흠씬 두들겨 맞으며 반죽음 상태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에서 수십억 원을 물쓰듯 하던 우아한 사모님은 이제 늙은 건달에게 짓밟히고 매질당하며 비참하게 기생하는 장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골마 터진 종양 덩어리들이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부패에 소멸해 간 것입니다. 반면 자식에게 배신당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던 늙은 과부 최명희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평온한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500억 원을 기부하고 해망 보유권에 들어와 살게 된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어두컴컴한 저택 구석에서 눈치나 보던 쭈구리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장애를 가졌거나 버림받은 200명의 천사들에게 우주이자 세상 가장 따뜻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육원 수녀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먹을 따뜻한 아침을 짓고 감기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 손수 팥뿌리를 넣은 죽이나 향긋한 전복 잣죽을 끓여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제가 정성껏 끓인 죽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맑은 눈망울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아이들이 얌전하게 줄을 서서 제 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을 받아듭니다. 허겁지겁 맛있게 그릇을 비워낸 녀석들은 제 쪼그라든 허리춤에 매달려 참새처럼 쫑알거립니다. 원장 할머니가 끓여준 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그 소박한 순간들, 아이들의 그 서툰, 혀 짧은 인사 한마디가 제 가슴속에 뚫려있던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끔찍한 상처를 완벽하게 꿰매고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제가 기부한 500억 원은 저와 보육재단의 철저한 감시 아래 가장 투명하고 아름답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신식 기숙사 2동을 새로 올렸고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한 전문 치료 병동을 세웠으며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을 위한 전액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붉은 벽돌에 새 건물들이 올라가고 아이들이 햇살 아래 튼튼한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날 짐승만도 못한 자식놈에게서 전 재산을 빼앗아버린 제 결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선택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남편이 목숨과 맞바꾼 피 같은 돈은 및 빠진 독 같은 자식의 탐욕을 채우는데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위한 튼튼한 반석으로 부활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인생이란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기차에 올라타고 누군가는 내립니다. 때로는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혈육조차 우리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우리를 가차없이 벼랑 끝으로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타인들이 가장 추운 겨울밤 기꺼이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 모진 풍파를 다 겪고 혈육이 주는 가장 잔인한 배신을 겪고 나서야 저는
인생에 아주 값비싼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핏줄이라는 단어가 배은망덕을 용서해주는 절대적인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는 아이를 낳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희생과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키워냅니다. 우리는 평생 뼈가 부서져라 일해서 아파트를 사주고 비싼 차를 뽑아주며 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바치면 아이들이 그 은혜를 알고 늙은 우리를 봉양할 거라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제발 맹목적인 사랑과 멍청한 방관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모르는 자식의 손에 당신의 생명, 권력, 재산을 통째로 쥐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피를 쏟아 그들 발밑에 꽃길을 깔아주면 그놈들은 그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당신이 더 이상 쥐어짜낼 게 없어지면 가차없이 당신을 짓밟고 일어설 것입니다. 노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식들이 입에 발린 소리로 늘어놓는 효도서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 맑은 정신,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등기된 든든한 재산입니다. 경제권을 쥐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대우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허울뿐인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 속아 당신의 마지막 구명조끼를 훌렁 벗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모든 걸 내어준 그 가족이 당신을 가장 더러운 요양원 독방에 쳐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을 헌신해온 이 땅의 모든 아내, 어머니, 여성 여러분,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며 뒤로 물러서 남편과 자식을 받드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 세뇌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내는 오직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습니다. 모욕을 참아내고 정신적인 폭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영혼을 목 졸라 죽이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끝없는 희생은 악마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을 살찌울 뿐이며 결국 당신이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강탈해 갈 것입니다. 바닥을 기어 500억 원대 회사를 세운 철의 여인 같았던 저조차도 맹목적인 모성애의 눈이 멀어 제 무기를 다 내려놓고 숨죽여 지내는 노예 같은 시어머니로 전락했었습니다. 제 정성이 담긴 죽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던 그 순간 어리석었던 과거의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의 죽음 속에서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진짜 여자가 부활했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며 싸우거나 악을 쓰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여자가 뿜어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침묵으로 가장 잔혹하고 우아한 징벌에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놈들이 그토록 탐내고 자랑스러워하던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법과 지혜와 결단력을 무기 삼아 유언장을 찢어버렸고 전 재산을 고아원에 바쳤으며 놈들의 황금빛 제왕의 꿈을 단 1초 만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늙은이가 화려한 무대 위로 올라가 불효자식을 공개적으로 파문하던 그 발걸음이 바로 제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위대한 행진이었습니다. 여성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월에 시드는 미모나 나약한 눈물이 아닙니다. 지혜와 경제적 독립심, 그리고 내 인생을 갉아먹는 쓰레기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강인한 멘탈입니다. 죽을 때 무덤에 싸들고 가지도 못할 500억 원. 그 돈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들에게 넘어갔다면 악행을 낳는 도구로 전락했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쓰이자 수백 명의 인생을 구원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저와 핏줄이 이어지지 않았지만 저를 안고 할머니라 부릅니다. 진짜 사랑과 유대는 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선량한 영혼과 깊은 감사함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저는 썩어빠진 가족을 잃은 대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거대한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자들은 천벌을 피하지 못했고 인과응보는 결코 그들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서로 물어뜯으며 평생을 빛과 지옥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제가 내린 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탐욕의 청구서일 뿐입니다. 이제 제게 남은 원망은 없습니다. 놈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 영혼의 완벽한 해방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나 자신이 평온해지기 위한 것이지 놈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해망 보육원의 붉은 기와지붕 위로 붉은 저녁놀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푸른 잔디밭을 뛰노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저는 나무 벤치에 앉아 따뜻한 연꽃차를 한 모금 마시며 평온하게 미소 짓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아프고 피눈물 났지만 동시에 가장 찬란하고 통쾌했던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저는 그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경종 하나가 울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가치 없는 자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사랑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들어 올릴 줄 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도 태양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스스로를 빛내며 사십시오. 오늘 밤 저의 이 긴 이야기를 고요히 들어주신 소중한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 속에서 남모를 희생과 차마 꺼내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의 서러운 그림자를 발견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밑바닥의 고통에서 다시 찬란하게 일어선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한구석에 가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와 아내들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자신을 지켜낼 작은 용기를 얻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벅찬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맺힌 이야기, 털어놓고 싶은 삶의 응어리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잡하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건넸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 담긴 인문학적 가치와 삶의 철학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널리 퍼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따뜻하게 데워줄 작은 촛불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삶의 지혜가 담긴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 처마 밑으로 쌀쌀한 기운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깨달음, 그리고 강인한 삶의 의지라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 거센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지혜와 두 다리, 그리고 스스로의 영혼을 굳건히 껴안아줄 넓은 가슴을 가지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고 두 번 다시 고개 숙여 후회하지 않을 눈부신 인생을 사시길 빕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